식사를 하실 때 밥에만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은 영상이나 책이나 다른 매체를 같이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을 주고자 하는 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이 몰리면서 자극이 좀 더 잘 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식사를 하실 때도 식사에만 집중을 해야지 내가 뭘 먹는지를 보고 그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씹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당뇨병 치료의 허가실이라고 적었는데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주변에 약을 드시고 계시는 지인분도 계실 텐데 약을 드시는 것을 보시면은 치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약을 계속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약이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약의 종류가 늘어난다거나 수가 많아진다거나 그걸 넘어가서 인슐린까지 만든다거나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운동 다양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뇨약 대신 식품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라고 부제를 적었는데요.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은 당뇨약, 물론 급할 때, 급성으로 혈당이 올라갔을 때 공복 혈당이 200, 300이 넘어가고 당화혈색소가 8, 9, 10 넘어갔을 때는 약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식품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허가실이라고 적었는데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주변에 약을 드시고 계시는 지인분도 계실 텐데 약을 드시는 것을 보시면은 약을 드시면서 치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약을 계속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약이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약의 종류가 늘어난다거나 수가 많아진다거나 그걸 넘어가서 인슐린까지 만든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걸리는 진짜 이유 크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식사하셨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채소를 많이 드셨던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드셨다는 분도 계실까요? 굉장히 다양할 텐데 생각보다 요즘 현대인들이 과거에는 집밥이라는 개념이 당연했던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외식이라는 개념이 정말 특별한 날, 뭐 생일 때라던가 그럴 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이 식생활 습관, 식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식을 하면 할수록 채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드시면은 그나마 나물 반찬, 김치, 채소도 뭐 드시는 분들 드시겠지만 그게 흔하다라고 하면은 외식을 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있는 게 김치 정도.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한정식집을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 혹은 단백질 위주 식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뭘 드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 통계를 가져와 봤어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채소, 과일 섭취량, 하루 섭취량을 500g 이상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권장량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500g 이상 드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니까 22%. 그래서 10명 중에 2명 정도만 500g 이상을 드시고 계시고 나머지 7명, 8명은 채소 섭취가 500g보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수치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성별이랑 연령별로 나누어 보니까 건강을 신경을 쓰시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0대 넘어가면 그래도 이 500g 이상 섭취하는 분들이 40%, 50% 가까이가 돼요. 그 이전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19에서 29세 성장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한참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는 15%, 여자는 9%밖에 채소를 500g 이상 섭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탄수화물 섭취가 많지 않지만 그만큼 채소 섭취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순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탄수화물의 양 그리고 거기서 채소, 식이섬유소의 비율을 뺐을 때 그람 수가 순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탄수화물이 좀 많더라도 그만큼 채소 섭취가 조금 많으면은 그게 좀 상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은 탄수화물 비율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지방간 문제. 지방간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술을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술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은 전혀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기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요인은 고탄수화물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평상시에 탄수화물 섭취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잦게 자주 드시고 계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SNS에서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 물론 여기서의 요지는 혼자 밥을 먹으러 와서 영상을 보면서 먹다 보니까 오래 먹다 보니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도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혼자 밥을 먹게 되는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은 한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혼자 드실 때 밥에만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은 영상이나 뭐 책이나 다른 매체를 같이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밥에만 집중을 하면은 하다못해 밥을 몇 번 씹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극을 주고자 하는 부위에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신경을 몰두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이 몰리면서 자극이 좀 더 잘 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거가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실 때도 식사에만 집중을 해야지 내가 뭘 먹는지를 보고 그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씹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영상을 보면서 빨리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영상을 보면서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평상시에 식사를 하실 때 온전히 밥에만 집중을 하는지 뭘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 신경을 써주시고 생각보다 그것만 조금 바꾸시고 입에서 오래 씹을수록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더 빨리 받게 되거든요. 식사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정말 빠르게 5분, 10분 내에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15분, 20분 두 회만 늘려주셔도 식사량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그 부분도 빨리 드실수록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가 부르다라고 뇌에서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이 먹게 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운동 부족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게 유산소랑 웨이트랑 어떤 거를 먼저 하면 좋겠냐. 당뇨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산소, 웨이트 어떤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유산소 물론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걷는 유산소도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가장 많이 쓰는 게 근육이거든요. 근데 걷는 거 유산소는 생각보다 근육을 늘리기보다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웨이트 정말 간단하게는 집에서 아령이든 요즘에 밴드 같은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가볍게 근력 운동 그리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운동 관련돼서 강의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스쿼트거든요. 어머니들께서는 하다못해 뭐 설거지 하실 때라든지 그리고 아버지들은 식사를 하시고 집에서 TV를 보실 때 잠깐 5분, 10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5분, 10분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쿼트가 좋기 때문에 물론 유산소, 웨이트 둘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고 뭘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웨이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걷는 거 그리고 집에서 본인의 몸무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푸시업 같은 것들 집에서 이게 운동이 되겠어 싶은 운동들 푸시업부터 해서 팔굽혀펴기 그리고 철봉 있다라고 하면 철봉 매달리기 이런 것만 하셔도 처음에는 근육량이 꽤나 붙을 거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면 부족인데 수면 부족도 혹시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보통 10시 이전에 주무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은 11시 혹은 12시를 넘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총 수면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무시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10시부터 2시 사이가 멜라토닌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다 보니까 그때 꼭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다 보니 그러면 타협해서 12시는 넘기지 말자라고 늘 상담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멜라토닌 합성 기상 시간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5살에서 17살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평일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1시간 반 늦게 자고 3시간 늦게 일어나고 일반적인 주말에 몰아자는 이런 패턴을 확인을 해보니까 단 한 번의 주말만 그렇게 잠을 자도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물론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평일에 잠이 부족하면은 잠을 조금 더 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시간은 무조건 고정을 하자. 만약에 더 주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취침 시간을 더 땡기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내 눈에 햇빛이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내 몸은 이제 아침이구나 인지를 하고 나서 14시간, 1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면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멜라토닌 분비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잘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취침 전의 습관입니다. 이 핸드폰 주무시기 전에 보통 주로 핸드폰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이 멜라토닌 분비가 되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지는 이유가 밤이 됐기 때문에 햇빛은 없지만 내 눈에는 계속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빛이 계속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내 몸은, 내 뇌는 아직 잘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깨어있게 되고, 또 악순환으로 또 이 잠잘 타이밍을 하면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놓쳐가지고 이제 1시, 2시 지나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또 졸리지 않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취침 전에 적어도 1시간,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최대한 멀리 하셔가지고 이런 습관을 꼭 형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그리고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잘 쓰이는 당 섭취,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온 게 제가 늘 예시를 드는 게 자동차를 예시를 들어요.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그것에 따라서 경유를 넣을지 휘발유를 넣을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넣는 거를 경유가 좋을지 휘발유가 좋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유차니까 당연히 경유를 넣는 거고요. 휘발유차니까 휘발유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쓰이는 당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EBM을 이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뭘 먹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시면 되는데, EBM을 아직 안 해보시고 내가 어떤 타입인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의 소화 상태를 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배가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뭔가 몸이 불편할 때 흰죽을 많이 먹잖아요. 흰죽을 먹었을 때의 기분을 가지고 다른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이건 소화가 좀 잘 되네, 안 되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음식들을 좀 선별해 보시면은 그래도 얼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실천을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그 CGM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EBM에서 만드는 도시락을 먹어봤어요. 혈당을 쭉 지켜보니까 식전 공복 혈당이 98이었다가 한 40분, 50분 지났을 때 보니 혈당이 180까지 올라갑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이때보다 거의 80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아닐까라고 순간 생각은 들었거든요. 찾아보면은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안 좋다라고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이상 올라갔을 때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아직은 없어요. 그 이유가 미국 당뇨병 학회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그리고 없는 이유가 너무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뇨병을 얼마나 알았는지, 그리고 몇 살인지,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합병증이 이미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몇 이상일 때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EBM 도시락을 먹어가지고 180 올라갔다? 아마 수치만 놓고 보면은 콜라 같은 걸 먹었을 때만큼의 혈당의 상승이니까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음식을 놓고 보면은 이 음식이 글쎄 혈당 스파이크를 올릴 만한 음식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혈당이 너무 올라갔네, 안 올라갔네, 안 올라가니까 좋은 거네, 너무 높아졌으니까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평상시 어떻게 드셨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평상시에 내 몸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를 해야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평균인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게 당뇨약의 발달인데요. 당뇨약이 발달을 해서 당뇨가 잘 걸린다라기보다는 당뇨약이 너무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러니하지만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당뇨약이 효과가 좋으면 당뇨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당뇨약을 계속 드세요. 한번 먹으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사 생활을 조금 관리하셔가지고 당뇨약이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대개가 당뇨약이 1개, 2개, 3개, 그리고 종류도 바뀌고 또 지나면은 인슐린까지 맞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당뇨약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해서 혈당을 잡는 것도 있고요.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이 안 되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도 있고, 그리고 신장에서 포도당이 억제가 안 되게끔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당뇨약도 결국에는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혈당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저혈당이 오히려 올 수도 있고요. 위장장애부터 해서 복부 팽만 부종, 신장에서 제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장을 통해서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럴수록 이 방광이나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혈압부터 해서 케톤산증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에 이 당뇨약이 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처음 말씀드렸던 당뇨가 잘 걸리는 이유, 첫 번째 고탄수화물 식사,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 그 외에도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당뇨약의 기전을 보면은 당뇨약을 먹는다고 고탄수화물 식사를 바꿀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수면을 잡을 수가 없고요. 운동을 늘릴 수도 없어요. 당뇨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 3가지인데, 아카보즈, 메트포르민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이런 약제들이 이런 기전들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 딱 당뇨약의 목적이 그냥 혈당을 낮추는 거고요. 아카보즈라고 하는 약물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나서 얘네가 소장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으로 들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카보즈 약은 포도당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DPP4 억제제 설포닐 우레아 SGLT2, DPP4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를 돕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혈당을 낮춘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인슐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없어질 때 역할을 해주는 게 인크레틴이에요. 근데 이 인크레틴을 인위적으로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계속 높은 농도로 유지를 시켜서 혈당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PP4든 설포닐 우레아든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고, 아카보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화기 장애 문제가 있고요. 위장관계, 그리고 최근에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DPP4 억제제는 콧물, 인후통, 두통,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췌장염이든 췌장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포닐 우레아 같은 경우는 체중 증가, 혈당, SGLT2는 신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 생식기 및 요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잦은 소변과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는 이런 기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다 보니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내가 평상시 식사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은 당뇨약이 줄어들 수가 없고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적어드린 거는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들이에요. 보시면 식습관, 탄수화물, 설탕 섭취가 당연히 혈당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운동도 하지 않으면은 혈당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간에 자극을 해서 인위적으로 또 혈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수면도 이미 여러 연구 논문에서 잠이 부족하면은 다음날 혈당,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이든 체중이든 여러 가지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수면도 하나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물도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나 이런 약물들도 혈당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질병 및 호르몬,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이 내 몸의 신진대사,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같은 식사를 해도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노화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원인들은 아무리 이 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뇨약을 하나 딱 먹는다라고 해서 비만이나 노화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식습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혹은 나름 혈당 관리를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로 음료수, 제로 칼로리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혈당 관리하려고 흔히 아스파탐이든 그런 인공감미료 첨가된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단순해요. 설탕을 먹었을 때 설탕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러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설탕 대신에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면은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안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괜찮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기전이 아직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서 바거스 널브라고 해서 미주신경이라고 있어요. 미주신경에서 단맛을 인지를 하고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죽상동맥 경화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것들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공감미료도 썩 내 몸에 좋은 거는 아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먹으면 먹을수록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집니다. 결국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인공감미료, 정말 차라리 설탕이 나을 수도 있어요. M타입 분들은 조금 좋은 설탕을 이용해서 달달하게 드시거나 혹은 꿀을 활용하시거나, S타입 분들은 설탕이 안 되시니까 설탕 대신에 아가베 시럽이나 스테비아 설탕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차라리 인공감미료를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이것도 다른 논문인데, 인공감미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감미료가 1순위가 아스파탐이에요.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냐 봤더니 음료수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외에 가공식품, 과자나 초콜릿이나 이런 데 사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포카칩이라는 과자 좋아했어서 가끔씩 먹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에는 분명히 이 포카칩 어니언 맛의 원재료 봤을 때 이 아스파탐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아스파탐이 그냥 쓱 들어가 있죠.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냥 흰 우유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초코우유거든요. 초코우유에 혹시 아스파탐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나 봤더니 여기는 아세설팜칼륨 그리고 수크랄로스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초코우유에도 혹시 들어있나라고 봤는데, 서울 우유에서 나온 초코우유가 이 인공감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인공감미료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맛의 역치가 증가를 합니다. 더 단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감미료 보통 드시는 분들이 설탕이 아니니까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안심을 하고 더 단맛을 찾게 되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고, 또 이렇게 분비가 되는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인슐린 분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그때 음식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때만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런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 것들을 먹는 경우는 식사 외의 시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보면은 필요 없는 인슐린이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동화작용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수록 체지방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될수록 체지방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횟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장 건강이 악화되고 장 누수 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뇨 극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가로치고 당뇨에 걸린 게 오히려 다행인 이후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낙담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걸렸을까라고 하면서 본인을 자책하게 되는데, 당뇨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그분이 당뇨약, 인슐린을 얼마나 맞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과는 다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당뇨 같은 경우는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엔 더 좋아질 거고요. 당뇨를 걸렸다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뇨에 걸렸다라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뿐만이 아니라 앓고 있는 뭐 소화불량, 그리고 뭐 설사, 변비, 구내염, 비염, 그리고 피부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 몸에서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 몸의 반응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분명 내 몸에서 알려줄 거예요. 하다못해 소화가 안 된다, 좀 가스가 찬다, 아니면은 좀 변이 묽어졌다, 아니면 입냄새가 난다, 그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거거든요. 물론 잘 하시면은 없이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당뇨도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그냥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고, 당뇨 걸렸어? 그래, 그럼 다시 식사 생활 바꿔보지 하면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정말 식사만 바꿔도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좀 사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량, 수면, 식사량, 당뇨약, 잘 쓰이는 당, 이 5가지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실까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5가지, 탄수화물 섭취, 수면, 운동, 잘 쓰이는 당, 그리고 당뇨약,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골격근량이 꽤나 많이 나가서 인바디로만 보면은 정말 건강한 몸이에요. 물론 안타까운 거는 교대 근무다 보니까 수면이 조금 불규칙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리고 식사량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꽤나 많이 하시는 편이셨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당뇨약을 아직까지 복용을 하고 계시진 않았어요. 여기 오셨을 때도 이 당월색소가 9.0까지 올라가가지고 당뇨약을 먹기는 싫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잘 쓰이는 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클린한 식사를 하시겠다고 계란, 그리고 뭐 현미,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드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에서 딱 바꿔드리는 거는 나머지는 뭐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당뇨약은 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고요. 식사량도 뭐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싶다, 오케이, 많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좀 종류를 바꿔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대 근무는 일이다 보니까 바꿀 수 없어서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운동량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딱 바꾼 거는 이 잘 쓰이는 당만 바꿔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3월 달에 9.0이었고요. 8월 달 냈을 때 6.3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5가지 기준, 물론 5가지가 다 맞아야지 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5가지 중에서 얘만 조금 더 개선을 해도 이 9.0까지 올라갔던 게 6.3까지 내려갔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운동량이 꽤 있으시고 수면은 잘 하고 계시고 평상시 식사량 적절하시고 당뇨약은 이미 복용을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잘 쓰이는 당 이 섭취는 잘 못하고 계셨어요. 타입은 N타입이셨고 평상시에 밀가루를 먹었다면 늘 불편한데 그래도 밀가루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셨고, 그래서 이분도 이 잘 쓰이는 당, 밀가루를 끊고 N타입에 맞게끔 식사를 바꿔드렸고, 당뇨약은 아직은 모르니까, 물론 마음 같아서는 7.5 정도면은 그래도 바로 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불안해하셔가지고 당뇨약은 그대로 드시는 상태로 경과를 지켜봤었고요. 9월 달에 7.5, 그 다음에 10월 14일 날 한 달 뒤에 7.0, 11월 18일 한 달 됐을 때 6.3까지 내려갔어요. 물론 당뇨약을 아직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약을 끊고 나면은 아마 소폭 상승할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경과로 봤을 때 2달 사이에 1.2%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꽤나 열심히 실천을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날 상담을 하고 당뇨약은 한번 안 드시고 경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달에 6.3을 유지를 하시거나 한 0.23 좀 올라가거나 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만 바꿨을 때 2달 사이에 당화혈색소가 1.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혈당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혈당을 관리해서 체중을 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연구에서는 19,000명을 대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 하루 8시간 미만 동안의 식사를 다 몰아서 하는 분들, 그리고 12시간, 14시간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 그룹이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오히려 하루 8시간 미만 식사를 제한했을 때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35%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유의적으로 유의성이 있진 않다 보니까 이게 100% 인과관계가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간헐적 단식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흡연자, 당뇨병, 심장질환 환자는 특히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도 언제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는 이 식단을 하고 나서 드시는 첫 끼,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걸 하시는 분들은 나름 16시간 공복했으니까 8시간 동안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겠지, 이것저것 드시고 공복 유지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EBM에서 봤을 때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하는 거는 부담일 수 있겠지만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이든 몸이 조금 피곤하고 몸이 좀 무겁고 몸에 조금 독소가 많이 쌓인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가끔씩은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혈당 다이어트, 결국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공복 시간을 늘리는 거고요. 공복 시간을 늘린다라는 거는 공복 혈당을 낮추는 거거든요. 공복 혈당을 낮춰서 한 70 언저리는 돼야지 이제 내 몸에서 체지방을 쌓는 게 아니라 헐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복 시간을 늘리고 공복 혈당을 낮추고 그래서 체지방을 감량한다라는 게 이 흐름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혈당은 낮은데 체중이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 자체가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 없고 그 이유가 사람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준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혈당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지만 너무 안 올라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혈당이 오르고 내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이 이 장에서 혈액으로 넘어가고 혈액을 돌다가 인슐린의 작용을 받아서 각 세포로 들어가거든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초 조건으로 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내리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혈당이 너무 안 오르는 분들은 이 과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CDD라고 해서 흔히 그 셀리악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자가면역성 장질환의 일종인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정상 그룹이고요. 이 아래 두 그룹이 셀리악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글루텐 프리 식사를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신기한 거는 이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그룹에서 혈당이 오히려 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장이 안 좋으면은 혈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건강한 사람보다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혈당이 더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결국 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혈액으로 보내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이 항상 불편한 것 같다, 한 번쯤은 혈당이 잘 올라가는지 아니면 너무 안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당뇨약 대신에 식품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당뇨약이 당뇨를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당의 근본적인 그 기전 자체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당뇨약을 먹든 인슐린을 맞든 수치는 잡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당뇨가 심해지고 악화되고 합병증까지 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뇨를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좋은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거나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당뇨라고 치면은 가장 먼저 뜨는 그 검색어가 당뇨에 좋은 식품,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에 좋은 영양소가 가장 먼저 뜹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
안 좋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주, 양파, 마늘, 고추, 생강, 양배추, 생선 다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효능들을 보면은 뭐 여주에는 흔히 그 피인슐린이라고 해서 인슐린 유사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생선도 오메가3 항산화 때문에 좋고, 양배추도 소화기를 안정시켜 주니까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여기 양파에는 뭐 퀘르세틴, 그리고 생강에도 뭐 플라보노이드, 마늘의 알리신, 고추의 뭐 캡사이신, 이런 것들이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어떤 식품들은 직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부수적으로 항산화 혹은 항염 혹은 혈행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혈당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챙겨 드시기보다는 조금은 덜 드시는 거, 식간에 간식을 조금 덜 드신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나듐쌀이라는 게 그 식품 자체가 아니고요. 쌀을 재배할 때 바나듐이라고 하는 성분을 주입해서 강화시킨 기능성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참 이게 뜰 때 혈당 관리에 아주 탁월하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효능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홍보한 것 치고는 효능의 그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효과를 뭐 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보시면은 이 바나듐쌀은 함량이 생각보다 낮아서 혈당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혈당 강화, 혈당 케어, 식약처 인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공식품도 아니고 일반 음식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관리처가 없는데도 뭔가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던 거고, 브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는 판매가 금지가 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당뇨에 좋다라고 하는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를 드셨을 때 혈당 관리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고 드셔보시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찾아 드시기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드실 수 있는, 정말 여기 있는 식품들은 당장 마트에 가면은 다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타입에 맞게끔 잘 구분해서 드셔도 혈당 관리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케르세틴부터 해서 뭐 크롬, 아연, 마그네슘, 알리신, 캡사이신,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B, 카르니틴, 옥살아세트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뇨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양소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만 구하셔서 드셔도 무방하다.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먹기 편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골라서 드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뇨약 대신에 식품 치료를 통해서 혈당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심리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커요. 당뇨약을 복용한다는 거는 내 의지라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식품 치료를 한다는 거는 물론 저희가 당뇨약을 처방하듯이 어떤 걸 드시고 이런 생활을 하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은 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환자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식품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식품 치료를 통해서 혈당이 관리가 됐다는 그 경험 자체가 내가 수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입장에서 내가 성취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그 작은 성공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10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당뇨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당뇨약 없이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걷는 거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근력 운동을 좀 더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걷는 거는 물론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한 30분 이내로 걷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슐린을 올리는 거는 포도당이에요. 물론 과일이 과당도 들어있고 포도당도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 올리는 것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슐린을 더 많이 자극하는 거는 포도당이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됐든지 간에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과일을 가지고 배를 채운다, 혈당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과일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적절하게 드시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식사 전에 먹는 게 좋냐, 후에 먹는 게 좋냐, 아직도 말이 많은데 적당하게 드신다라고 하면은 과일을 먹어서 좀 단맛을 먹어서 식욕을 약간 좀 떨어뜨리는 관점에서는 식전에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과일을 좀 많이 먹는 게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식사를 마치시고 약간 배부른 상태에서 후식 개념으로 가볍게 드시는 거로 그 두 가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람수로 따지기에는 뭐 혈당 수치에 따라서 근육량, 기초 대사량 다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딱 몇 그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반 포도로 따지면은 뭐 반 개, 3분의 1 정도? 배부르게 드시고 그냥 후식 개념으로 입을 좀 헹군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람수 뭐 사과 몇 개 먹어야 돼, 몇 쪽 먹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음식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한 조각, 두 조각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그 말씀하신 게 흔히 그 다음 다식 다뇨, 이게 생각보다 혈당 수치가 뭐 정말 300 이상 되는 게 정말 몇 달 지속이 돼야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당뇨 초기를 알 수 있는 증상들, 너무 그게 다양하다 보니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마 본인이 조금 느끼실 거예요. 평상시보다 체중이 조금 뭐 빠진다거나 좀 더 피곤하다거나 하다못해 다쳤는데 조금 회복이 좀 덜 된다거나, 이분 같은 경우도 실천하시기 전에는 꽤 높았잖아요. 어디 다치거나 멍이 들면은 아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는 조금 다치거나 좀 부딪혀도 멍이 또 금방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혈액이 탁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로 가지고도 혈당이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당뇨를 떠나서 모든 질환의 시작은 소화기부터 시작을 해요. 소화기가 잘 잡혀야지 가스 독소가 안 생기고 그래야 이제 나머지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기본 소화기가 시작이고요. 그 외에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장기가 강하고 약하고 사람마다 타고타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특정 장기가 약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날지는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지 배변이 원활한지 그거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어떤 장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도 혈당이 간에서 포도당을 분비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장을 하기도 해요. 간이 나쁘면은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신장도 포도당이 빠져나가고 혹은 재흡수라는 곳이 신장인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포도당이 잘 흡수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도 당뇨가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